예, 반갑습니다. 어, 작년인가 한참 몇 달 전에 무교철학회, 무교철학원 여기서 오늘 강연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저한테까지 이런 영광이 주어질지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불쑥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참 남다른 그 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하고 연락을 했었던 교수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40년 전일 겁니다. 제가 경북대학교 철학과에 다닐 때 계명대학교 그때는 저쪽에 캠퍼스가 없었고 이쪽에만 있었는데 그때 무교철학회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아마 저녁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대강당일 것 같은데요. 그 큰 아마 지금 이것보다 한 4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기억이 아산상합니다만 그런 큰 강당에 그냥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철학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학생들이 꽉 운집해 있고 또한 여러분처럼 시민들도 많이 오셔서 상황을 이루면서 학회가 강연이 진행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백승균 선생님께서 굉장히 젊었을 때셨죠. 한 40년 전이니까. 네. 그때 이제 철학과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무교 철학과를 주도를 하셨고 그렇게 많은 철학의 어떤 그런 일반화를 시도를 하셨는데 일반화지만 그 강의가 상당히 수준이 있었던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강연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이렇게 사탕 봉지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앉아 계시는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청강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좀 편안함이랄까요, 좀 가족적인 분위기랄까요, 뭐 그런 거를 딱딱한 철학이지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탕 봉지 크다란 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한두 개 짚고 또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강연 무슨 했던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데 그거는 기억에 남아요. 참 좋은 시도다라고 지금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던다면 그런 것도 한번 왜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백 교수님께서는 제가 4학년 때 경북대학교 철학과에 출강을 오셨습니다. 그때 아마 정치 철학을 아마 한 학기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그거를 듣고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말 시험을 보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 강의 끝나시고 나가신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복도에서 뵙고 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기말 시험 대신에 이러이러한 과제물을 제출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제출을 했고 학점을 따고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억도 있고요. 몇 년 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아마 이 시리즈의 어떤 그 연장선상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무교철학원에서 연구재단에서 뭐 하는 그 어떤 프로젝트에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우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실무진 몇 분 선생님께서 오셔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뭐 심사위원들 몇 분하고 같이 앉아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심사위원 신분이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뵙고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열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고 참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저런 말씀을 올린다는 게 좀 외람되고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좀 몇 년 동안 좀 읽었던 또 분야라서 그냥 감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이 주제가 근대적 자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주제를 받고 조금 저는 근대적 자아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쩌나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이걸 어떻게 어떤 거를 끌고 와서 어떤 식으로 엮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죠. 물론 이제 이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고, 또 저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이들 사용들 하고 있죠. 철학사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데카르트 부분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런데도 저는 잘 써지지가 않게 돼요. 좀 저한테는 이렇게 싹 이렇게 명쾌한 단어가 아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표현과 저 개념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데카르트에서 갖고 와서 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리 그 사회자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듯이, 또 여러분들이 이 강연 전에 또 베이컨도 하셨고, 또 이 수업 다음에 또 데카르트의 또 다른 강연도 있고 해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그 언저리 주변을 어느 정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96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년월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런 숫자 이런 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얼마 전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에 활동을 한 사람이겠죠. 어, 17세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책을 낸 게 이제 이 방법서서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1637년인가요? 그때 출판이 되니까 17세기 중반, 얼추 뭐 그 정도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철학자고, 1650년에 죽었으니까 한 10여 년 그런 철학적인 주제를 둘러싸고 당시 철학과 논변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요. 주로
학문 활동을 하면서 거주했던 지역이 프랑스가 아니라 네덜란드였죠. 뭐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방법 소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프랑스를 떠나서 타국으로 건너가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프랑스는 일단 복잡하다, 정신 사납다, 그리고 연구에 굉장히 좀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뭐 누가 결혼식 한다 그러면 가봐야 되고, 누가 또 누가 사망했다 그러면 또 찾아가봐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러니까 연구 활동에 좀 지정이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철학적인 사유를 한번 펼쳐보겠다. 그래서 타국으로 갔고, 타국 중에서도 당시 그 네덜란드가 자유의 나라다, 뭐 이런, 아무래도 상업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닫혀 있는 사회가 아니고 열려진 사회라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면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를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죠. 방법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히든 카드라고 말할 수 있는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이라고 하는 책을 짠하고 냅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유럽 철학계가 아주 들썩들썩거리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제시한 이른바 새로운 학문, 새로운 철학에 동조하는 세력과 기존의 전통적인 철학에 서 있는 세력 간에 이렇게 갈등 양상을 한동안, 오랫동안 보여주게 됩니다. 역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기존의 것들은 역시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고 말이죠. 여전히 견고한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데카르트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절치부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기 스웨덴으로 초청받아 가서 그 북구의 나라에서 얼마 있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잠시 거기에 이제 시신이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저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성찰을 쓰고 난 다음에 사실상은 저는 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갖다 펼쳤으면 뭐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 스스로가. 그 이후에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그 책은 성찰의 어떤 그 좀 재구성한 편과 더불어 데카르트가 이전에 썼던 자연 철학에 관한 그러한 여러 텍스트들을 확대 보완한 그런 내용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44년에 출판을 하는데, 1944년이죠. 그러니까 성찰이 40년도에 나왔으면 4년 후에 그 책이 이제 내놓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책의 출판 이유가 다시 당대의 그 당시의 학교 교육, 철학 교재로 사용했던 것들이 다 중세 시대의
어떤 생각, 철학들을 담아놓은 텍스트라서 그 책 갖고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저 예전 것을 그저 반복하는 것이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철학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학교 철학 교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속에서 사실은 그게 안 됐지만 그러한 희망을 갖고 철학의 원리라는 책을 내게 된 이 책에는 데카르트가 갖고 있던 철학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데카르트는 아마 그런 이론 철학은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년, 2년인가 3년 후에 아마 다음 강연 주제죠. 데카르트의 정념이론, 감정이론을 담고 있는 정념론이라고 하는 책을 급히 쓰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책을 쓰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쓸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데카르트가 그런 이제 말년에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대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엘리자베스 공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쫓겨나서 이제 이렇게 타국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공주 하고 이제 아주 많은 양의 편지를 나눕니다. 그 공주가 데카르트의 책을 열심히 읽었고 궁금한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은 데카르트가 아주 친절하게 또 답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끈끈해지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실각이 됐으니까 그냥 타향살이를 한 그 공주.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하소연을 데카르트 많이 했고 데카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의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을 편지 속에서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그러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마도 엘리자베스 그분의 어떤 그 권유 비슷한 게 있어서 그 책을 마지막에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의 어떤 그런 거는 방법소설하고 성찰 그 시대까지가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목들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 15세기, 빠르면 14세기, 15세기, 16세기 요 당시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죠. 르네상스 그죠? 부활의 시대.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아마 17세기에 활동을 했던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끝자락에 이렇게 걸쳐 있고 그것이 무르익어서 또 다른 어떤 그 시대 정신이 다가오는 그 여명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았던 것은 당연히 중세의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그러한 텍스트로 아마 공부를 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갖고 되겠나 이거는 우리 시대에 지금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면서 또 다른 철학이 또 다른 사유가 요구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을 방법 소설에서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시대에 맞물려 있다.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그 다음에 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나겠죠. 에고겠죠. 나에 대한 물음을 좀 관심을 두었다. 그것이 이전 시대의 것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인데요. 중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인간 세상의 중심에 서다. 참 좋은 말이고요. 멋있는 표현이고요.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의 시대는 세상의 중심에는 신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그 중심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그냥 그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일반이 아니라 에고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의미 부여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고요. 뭐냐면 인간의 세상의 중심에는 인간이 또 인간 안에서도 우리가 아니라 또 타인이 아니라 자기, 나가 이거를 방점을 찍었다 그러는데 데카르트 책을 보면은 데카르트 말을 들어보면은 어찌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그러면 데카르트는 문의만 그렇고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고요. 데카르트가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데카르트 자신은 할 말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신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그가 아무리 신을 많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나를 얘기했을까라는 점인데요. 일단 중세시대에서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오게 되면 특히 철학의 분야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갖고 있는 그 특유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상대주의 혹은 회의주의라고 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15세기, 16세기에 왜 상대주의나 혹은 회의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을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단 신이 하느님이 중심에 있었고 하느님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선과 아름다움과 참됨이 하느님에서부터 다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이라키가 있는 그런 상황이 1000년, 1500년 유지되고 있었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중세라고 하는 그런 자이언트가 거인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11세기, 12세기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 종교적인 어떤 권위가 흔들리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패스트, 역병이라고 하는 거죠. 뭐 역병이 창궐을 해서 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겠죠. 이러한 두 가지 커다란 사건에 기인해서 중세 정신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러저러한 뭐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종교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본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인 어떤 질서의 어떤 와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가세를 함으로써 이제 더 흔들게 되는 상황. 그러면 내 삶을 지켜줬던 그 정점이 흔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담보하고 있었던 그 증거가, 그 토대가 흔들흔들거리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개인이 겪어야 되는, 닥쳐오는 그런 것들에서는 이것이 과연 진리일까? 이것이 과연 좋음일까? 이것이 과연 아름다움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도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상황에서 막 그 르네상스에 아니면 근대의 개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겠지. 이것도 뭐 선하고 저것도 선하지 않을까? 아름다움과 취함의 기준이 뭐야? 이게 있는 거야? 이러한 어떤 의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인식 이론에 초점을 맞춰서 말한다면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없어. 망고불변한 진리라는 것은 없어. 이때는 뭐 여기서는 이것이 맞을 수 있고 또 저기서 저 때는 이것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회의주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신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입장, 그 다음에 신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와해,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등장한 절대주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의 등장. 이것이 데카르트가 직면한 뭐 원에서는 아니겠지만 직면해야만 했던 시대적인 얼굴과의 조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 100년 정도 아마 지속이 되어 왔을 겁니다. 아마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르네상스에서 프랑스 사람이죠. 데카르트가 아마 열심히 읽었을 거고 그 당시에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읽었을 텍스트의 저자가 있었죠. 바로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 몽테뉴의 여러분이 있는 수상록이라고 할까요?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거지요. 몽테뉴의 그 수상록이라고 하는 책이. 근데 몽테뉴라는 인물이 이제 그런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러한 회의주의적인 그러한 상대주의 입장을 담담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물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 같다라고 몽테뉴는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주조인 그런 에세이라고 하는 책에서 피력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그런데 방황했던 그 당시의 개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했던 그 당시의 개인들이 에게 커다란 구원의 빛을 주었던 텍스트. 같은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데카르트도 아마 학교 다닐 때 아마 분명히 많이 감동 있게 읽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벗어나서 데카르트는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또 이래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창출할 수 없다. 이러한 안주라든가 이런 현재에 머물러 있음에서는 안 된다. 뭔가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런 전개, 또 지금 시대의 정신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길은 그것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그런 물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때로는 형이상학적으로, 또 때로는 자연과학적으로, 또 때로는 감존론적으로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데카르트의 철학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은 하는 말, 지혜의 탐구다, 지혜의 공부다, 지혜의 연마다. 지혜가 뭘까? 아주 현명한 게 사는 것이다. 현명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데카르트 적이 아니죠. 그냥 다 옛날부터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의심의 눈길을 버릴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연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귀납, 연역. 지난 시간에 여러분 베이컨 보셨듯이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에서부터 확실한 연역을 통해서, 확실한 기점에서부터 확실한 연역을 통해서 우리의 알문, 우리의 지식은 비롯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은 그러한 확실한 알매 기반에서 행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도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실한 지식, 그것에 의한 확실한 행위. 이것을 저는 데카르트 철학의 실질적인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확실한 암, 확실한 행위,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냥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은총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복이 아니라
이러한 관조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실천적인 행위, 구체적인 행위, 현실적인 행복은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것을 알고 확실하게 알면은 그걸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는 확실할 것이고 그러한 확실한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행복은 가능하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하나의 중간 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확실한 행위는 자신에 찬 행위는 불행한 삶의 불행을 피하게 해주는가? 반대로 왜 확실한 나의 행위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가?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이 보시게 될 데카르트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정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인식, 행위, 행복 이 세 가지 구도에서 제가 주목하는 감정은, 데카르트가 주목했던 감정은 저는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후회로운 삶은 불행한 삶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이고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신감 있게 행해야 된다. 그래 이거야. 결단까지는 아니지만, 결심까지는 아니지만 자신감을 갖지 않아야 된다. 거기서 우왕좌왕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주저하거나, 주저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택했을 때 그 행위가 잘못되거나 설령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설령 내가 자신 있게 어떤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설령 차후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나 이거를 초이스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차후에 그것이 설령 나쁜 것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거다.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탓하고 회한을 갖고 왜 그랬을까 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행복한 삶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하고 그 한도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로 넘어갈 것이고, 따라서 그 나의 행위는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확실한 찬 그 행위의 결과가 설령 나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괜히 그랬다, 내가 왜 그랬지, 이러한 자괴감을 빠지지 않는 것이다. 저는 데카르트가 철학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이 확신과 불신이라고 하는 제 글의 일부였습니다. 확신에 찬 삶, 자신 있는 삶,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일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행복한 삶과 또 자신에 찬 행위와 확실한 인식, 여기에 의해서 확실한 인식이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삶의 확실성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 데카르트는 당연히 물었고 답했죠. 그것이 확보가 돼야만 이후의 것도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러한 의구심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방안이나 기제나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해. 그렇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제가 필요하다. 그것을 데카르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옵니다. 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지식, 그래서 확실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한 의심이라는 점에서 회의주의자나 의심주의자들의 의심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해서 방법적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이는 것이죠. 아주 치밀한, 아주 깊은 여러 가지의 의심의 기제들을 데카르트는 갖고 옵니다. 이렇게도 의심해보고 이렇게도 의심해보고 이렇게도 의심해보고, 그러한 많은 의심의 방식들을 가져와서, 의심의 근거들을 가져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단다면 그것은 내가 확실한 것이다라고, 참된 것이다라고 주장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 어떤 것을 갖고 와도 의심할 수 없는 참된 것, 그것을 데카르트는 어디에서 발견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느님에서? 물론 찾을 수 있죠. 모든 것은 참된 진리는 하느님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부님, 우리의 목사님들은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진리는 그 시대 정신에, 아니면 적어도 데카르트에게는 그렇게 호소력을 없었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갖고 계신 분들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 아니면 다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바이블의 진리는 통용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에서 비롯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실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당신에게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일견 이것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 그럼 우리의 나는 다 다른데, 그러면 나의 진리, 갑순이의 진리, 갑돌이의 진리, 길동이의 진리, 그럼 이것이야말로 상대주의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데카르트도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가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신입니다. 신. 나에게서 분명히 그러한 참된 진리는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발견한 그 진리가 나만의 진리가 아니라는 점, 모든 이의 진리라는 점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보편자로서의 신을 가져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데카르트 당대에, 아니면 데카르트의 노선을 찾았던 데카르트 후계자들이 배반당한 느낌을 가진다.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철학을 했던, 그런 이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데카르트를 실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신을 이렇게 다시 끌어들이는 입장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성주의적인 입장이 아니지만 그래도 데카르트를 굉장히 옹호하고 좋아했던 그런 철학자 가운데에 데카르트에도 실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이러한 파스칼과 스피노자 모두 다 데카르트의 신을 두고 한쪽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이러한 수세적인 국면에 처하게 되지만, 내 안에서 발견하는, 내가 내 안에서 찾는 이 진리는 이것이야말로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거기서는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존재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내가 그걸 의심해가면서 찾아가는 나 안에서 내가 그거를 증득해낸 것이기 때문에, 내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에서만 그것이 절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3자도 또 2인칭도 또 1인칭 복수도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라고 이 주장할 수 있는 이것,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절대 불변하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절대 확실한 진리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로, 에고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필요한데, 이 장치가 데카르트에서는 신입니다. 하느님이 그렇다면 하느님이 이거를 나만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리로 가능하게 해줄 거다 라는 것이 데카르트 생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는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죠. 데카르트는 그거를 감수할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나는 있고 하느님은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연에 있는 사물들에 대한 확실한 인식입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은, 이 확실한 지식은 나 이외에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한 그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명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의 역할은 그 출발하는 그 기점에 놓여 있는 것이지, 그것이 데카르트의 철학의 결코 전체는 아니다. 그가 지향하려 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고 또 나를 창조한 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계 속에 있는 자연적인 사물들이나, 다시 말해서 세계에 대한 알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나는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왜?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되니까. 두려움은 내 행복한 삶을 철저하게 파괴시킬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봤던 베이컨의 명제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알미 바로 세상의 것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꼬끄테 에르고숨, 이거는 그의 아주 형이상하게 요만한, 그가 지향하는 철학 체계에서 형이상이라는 것은 요만한 부분입니다.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학문의 시작. 그 결실은 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알미입니다. 예, 저기 봤던 세상의 중심, 내가 아까 말했던 자연의 지배자, 로서의 인간 나. 자연의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솔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연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에서 내가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굴복당하지 않아야만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나는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연에 대한 암, 그걸 통해 자연의 지배자로 등극할 수 있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삶의 행복함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출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한 확실한 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꼬끄테 에르고숨입니다. 이러한 토대가 되는, 출발이 되는 이 기점, 그 다음에 목표가 되는 이것, 여기에 많은 중간 단계가 있죠. 하느님, 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여기였고, 목표는 여기였고, 세상이었고, 세상 속에 있는 나의 행복한 삶이었고, 그것에 대한 행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알 만큼 알아야 된다. 뭐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알 만큼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도 그냥 우물쭈물 긴가민가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의 내면을, 이것의 내부를 훤하게 뚫어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 이런 것에서 최초의 단계는 바로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한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데카르트가 만약에 데카르트의 철학을 근대적 자아의 탄생이라고 칭한다면, 거기서 자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근대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데카르트에서 탄생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지만 베이컨은 싫어할 겁니다. 또 홉스는 싫어할 겁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에서 보다 분명하게 강조되고 시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충분히 수긍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못한 이런 말들은 여러분과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